감정노동, 일터의 감정들. 사람들은 이를 부당한 형벌처럼 여긴다. 우리는 스스로 고된 일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여기고 주말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큰 장점으로 생각한다. 왜 그럴까? 인생에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꽤 많지만 직장 업무처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나 이전에도 많은 심리학자, 직업 관련 상담가, 자기계발서의 작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질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내가 애도의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내 이력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신경과학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기 전 나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기술자로 일했다. 나는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일을 맡았다. 사전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동의한 사람의 몸을 안전히 화학 처리해 의대생들이 해부학을 익히고 수술 기술을 연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었다. 나는 대략 2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절단하고 방부 처리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했다. 얼마나 즐겁고 쾌적한 작업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 일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여전히 나는 피를 보거나 수술과 관련한 모든 일에 아무렇지도 않으며 술자리에서 최악의 직무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고 감정을 처리하며 애쓰면서 나는 예전의 암울한 직무가 내 감정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시킨 게 아닌지 궁금해졌다. 시체를 다루는 일은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매년 의대 신입생 몇 명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 금방 학교를 자퇴하곤 했다. 의대 입학을 위해서는 수년간의 고된 공부와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해부시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선택은 가장 지적이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시체가 무척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행히도 나는 고용된 직원이라 그런 선택권이 없었지만 말이다. 나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일을 계속해야 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인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루는 대상은 비록 겉모습은 이럴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불활성 물체일 뿐이라고 끈질기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효과는 있었다. 내가 지나쳤던 걸까? 마치 잠옷바지에 탄력이 있는 허리밴드처럼 말이다. 이런 밴드는 쭉 펴면 제자리에 탁 하고 돌아올 테지만 너무 많이 당기거나 세게 오래 당기면 탄성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늘어나고 만다. 그리고 한번 늘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늘어지며 잠옷바지를 탄탄히 잡아주지 못한다. 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봐 걱정했다. 잠옷보다는 내 뇌 속의 감정 처리 과정에 초점을 두어 말이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끔찍한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직업의 본질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을 경험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이다. 예컨대 친구 하나가 여러분을 앞에 앉혀놓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나열한 뒤 우정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설교한다고 상상해보자. 아주 감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화가 나고 굴욕을 느낀 나머지 당장 친구와 연을 끊을 게 분명하다. 다행히도 친구라면 서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례 평가나 성과 검토를 경험해봤다면 누구나 알 수 있듯 오늘날의 직장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의식이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감정은 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평가 이론이라는 적절한 이름이 붙은 신경학적 메커니즘 덕분에 평가는 우리에게 지속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가 이론은 사람들이 왜 같은 상대에 대해 다른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극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지루해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카이다이빙 생각만 해도 패닉에 빠질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감정이 뇌에 똑같이 배선된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모두 어떤 대상에 대해 같은 두려움, 호불호를 느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평가 이론은 그 이유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 반응은 뇌가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적절한 감정 반응을 알아내기 위해 평가 결과를 사용한다. 예컨대 여러분을 향해 털이 복슬복슬한 덩치 큰 개가 달려오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뇌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큰 개가 다가오네. 나는 개를 좋아하지. 게다가 저 개는 장난기가 있어 보이니 여기서 적절한 감정은 행복과 흥분이야.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큰 개가 다가오는군. 나는 어렸을 때 개에 물린 적이 있어서 개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저렇게 큰 개가 오고 있다니. 여기서 최선의 감정은 공포야.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의 뇌가 상황을 평가하여 관련한 감정 반응을 전개하는 예이다. 어떤 것이 옳을까? 둘 다 옳다. 비록 상반되는 감정 반응을 만들더라도 둘 다 완전히 유효한 반응이다. 우리 뇌의 평가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기억, 이해, 가정에 기초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 감정 반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뇌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이나 과거 경험 자체에 감정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회상하는 감정은 현재 경험하는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에 따라 많은 과학자가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별한다. 1차 평가는 우리의 초기 감정 반응과 관련한 것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뇌가 이를 일종의 인신공격이라 판단하여 화를 내는 것이다. 반면에 2차 평가는 1차 감정 반응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비판을 받고 나서 느낀 분노가 보복의 동기가 되어 비판자를 공격했다고 가정해보자. 불행하게도 그 비판자는 중요한 회의 중이던 여러분의 직속 상사였고 1차적인 감정 반응 때문에 여러분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2차 평가를 수행하면 1차 평가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뇌가 학습할 수 있다. 실제 뇌에서는 이 과장된 사례에 비해 빠르고 더 섬세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결과는 동일하다. 다음에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을 할 때면 인지적 평가와 그에 따른 감정은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할 것이다. 이는 이상적으로 더 유익한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이 메커니즘은 일이 감정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지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든 새로운 감정적 경험에 적용될 수 있다. 독특하고 낯선 감정적 경험을 다루는 것만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우리가 감정적 능력을 향상하도록 감정적 이해와 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2차 평가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데이터가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내가 거친 소름 끼치는 직업 외에도 감정을 억제하는 태도가 도움이 되며 심지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일들도 많다. 어수선한 교실에서 좌절감에 못 이겨 소리를 크게 내지르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그다지 오래 하지 못할 것이다. 피를 보고 겁에 질려 기절하는 구급대원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존재다. 독성 폐기물처럼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위험 요소가 근처에 있을 때 패닉을 일으키고 초조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감정의 통제가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이런 경향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어 퇴근하면서도 내려놓을 수 없다. 간호사나 구급대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흔들림 없고 쉽게 동요하지 않는 성격인지 알 것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교사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권위적인 아우라를 발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일에 동일한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일반적 인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무리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 해도 그 일이 원망스럽거나 힘들거나 단순히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종종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 세계 노동자들을 통틀어 극소수일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자주 쓰일 만한 이유가 있다. 과도한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따른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정의되는 번아웃은 대개 우리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번아웃은 직장에서 부정적 감정을 과도하게 경험하면서 일어난다. 어째서 우리의 일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천이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업무 환경에서 감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프레드시트를 편집하거나 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경우 파일이나 벽돌이 일으키는 감정은 보통 업무와는 상관없다. 미소 지으며 일을 하든 눈을 부릅뜨고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계속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끔찍한 상사가 직원들을 마음이 없는 자벽부라 여긴다 해도 정말 직원들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실제로 일은 인간의 뇌에서 특히 민감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우리는 직장에서 자율성 상실, 사회적 지위 상실, 인력 낭비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뇌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확실하게 따른다. 그리고 불행히도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다룰 기회를 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화나게 할 때 벽을 칠 수도 없고 화를 참지 못해 시원하게 비명을 지르거나 울 수도 없으며 끔찍한 고객이나 상사에게 무시당했을 때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치 운전 중인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처럼 처리되지 않은 채 뇌에 쌓여만 간다. 다행히 오늘날의 많은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겪는 감정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몇몇 곳은 회복력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정신 건강과 행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용주들에게는 직원들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다 커졌다. 근로자들의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흐름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 해도 번아웃과 직장 내 스트레스, 낮은 직원 만족도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다. 그에 따라 매년 기록적인 수의 근로자가 업무에 몰입하기 어려워하고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회사나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근로자들의 정서적 행복을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업계나 사업이든 수익이 보통 최우선이다. 근로자들은 결국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건전한 수익과 직원의 건강이 양립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몸이 쇠약해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일을 할 수 없기에 그런 감정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건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고용주나 상사들은 종종 이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회복력 훈련, 마음챙김 워크숍은 꽤 유용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직업 부담이나 장기간의 근무, 저임금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용주는 이러한 훈련을 일종의 백지수표처럼 취급해 애초에 직원들의 정서적 행복을 해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직원들은 훈련을 마치고 회복력을 갖췄으니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 오히려 그런 훈련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힘든 업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현재 상태로는 충분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와 달리 직장은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보통 행복한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복하고
생산적인 노동자 가설에서 비롯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행복한 노동자들은 경제적 추가 보상 없이도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를 원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을까? 물론 예상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감정에 대한 평가 이론에 따르면 대규모의 다양한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즉 같은 대상에 대해 동일한 감정 반응을 경험하도록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고용주들의 노력은 다소 단순해 보인다. 캐주얼 복장이 허용되는 금요일이라든지 이달의 직원상 수여, 팀의 사기 진작 훈련, 연간 보너스, 안마의자 같은 접근법은 일부 직원들을 잠시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엔진 전체를 기름에 담가놓고 성능 향상과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조종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거나 선택권을 빼앗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기분이 언짢을 때 힘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런 원치 않은 충고는 종종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온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감정을 지시할 권리는 없으니 말이다. 요약하자면 일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의 본질적 특성상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조직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강제하려는 고용주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우리가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전혀 놀랍지 않다. 일이 현대인의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게 하는 다른 측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된다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화한 방식대로 소통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의 규칙과 기대치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감정 처리와 인지평가의 작동 방식을 고려해보면 뇌는 직장에서 감정을 억제하는 습관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습관은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명과 기분, 가정생활을 비틀고 방해할 수 있다. 중요한 인간관계에 부담을 안기기도 하고 심지어 우울증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 상당한 수준의 감정 억제가 필요한 직종의 근로자들은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서비스직이나 콜센터 업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표적인 직종인 만큼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다. 즉, 근무 중 감정을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개인에게 해로울 수 있다. 노동으로서의 감정 표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자. 만약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직업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런 직업이 존재한다. 가장 확실한 예는 연기로 어떤 캐릭터의 특정한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문 배우들은 일하는 동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가장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연기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불안 증세나 우울증과 같은 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 예측과 정반대였다. 연기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배우이자 작가인 동시에 진짜 백이 웨일스인인 캐리스 엘러리와 무대 뒤에서 연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캐리스는 그동안 많은 역할을 맡았는데 그 중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방영된 웨일스 드라마 파치의 주인공 미파뉘 엘페드 목사 역할이 있다. 캐리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기를 하고 있다 해도 감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미파니 목사 역할은 모든 배우의 꿈이었죠. 주인공인데다가 충실하고 다채로우며 흥미롭고 극적인 배역이었거든요. 처음 캐스팅되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실제로 연기해보니 달랐어요.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었죠. 일단 촬영 외의 생활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개인 생활을 무척 중시하는데도 말이에요. 주연 배우로서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매력적인 드라마 주인공 역을 꿰차게 되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지만 사실 화면 밖에서는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불행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쉬는 날에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는 캐리스에게 배우라는 직업에 요구되는 독특한 형태의 감정 노동에 대해 물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거나 감정적으로 잔인한 장면을 연기해야 하고 장시간 부정적인 감정을 지시받은 대로 전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말이다. 병원 촬영에 잡혔다면 촬영지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하루나 이틀 안에 가슴 아픈 병원씬을 전부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올바른 순서로 편집해야 하죠. 가끔은 9시간이나 10시간 연속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울거나 정신을 잃는 장면을 찍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치죠. 체력도 고갈되고요. 캐리스 같은 배우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앞서 살폈듯 인간의 뇌는 수많은 미묘하고 복잡한 신호를 통해 감정을 인식하는 데 아주 능숙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신호나 단서가 누락되거나 왜곡되면 본능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인위적인 웃음소리나 가짜 웃음소리가 매우 거슬리고 초기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가 소름 끼치며 실력 나쁜 배우들이 쉽게 눈에 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보여주는 여러 신체적 신호에는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신체 반응들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얼굴을 붉히거나 머리카락을 곤두세울 수 없다. 전 세계의 모든 웨딩 앨범은 지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쉽게 보여준다. 실력 좋은 배우는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가곤 할까? 답은 그들이 묘사해야 할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다. 몇몇 배우들이 연기 학교에서 연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을 경험하고 재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마도 이런 연습을 통해 캐릭터 묘사에 필요한 감정적인 경험을 더 쉽게 떠올리고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캐리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많이 의존했다고 한다. 나는 꽤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동안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많고 운동신경질환으로 아버지를 잃은 적도 있어요. 많은 이들과 함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상실감이나 비통함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게 되었죠. 대부분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배우들은 일상적으로 배역의 일부로서 스스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화가 나거나 슬프고 두려운 감정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다. 캐리스 역시 파치의 첫 번째 시즌을 촬영하는 동안 정확히 그런 경험을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나는 하루에 14시간씩 촬영하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촬영이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배역에 이입해서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으며 아이가 둘 있고 때이른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장의사에게 꽤나 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일하는 게 정말 편했죠. 배우들이 겪는 흔한 문제이기도 하다. 역할에 깊이 빠져들고 휘말리는 직업 특성상 감독의 컷 사인 이후에도 그들이 겪는 감정적 혼란은 멈추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은 정서적 퇴색 편향을 겪으면서 희미해질 수 있지만 배우들은 다양한 캐릭터와 연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되살리고 재현한다. 그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들을 장기적으로 활발하게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잘 알려진 PTSD의 일환 중 하나라는 것은 이런 배우들의 감정적 혼란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문제임을 시사한다. 오늘날 연기자들이 겪는 정신적, 정서적 긴장이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개입 방법이 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시행되는 중이다. 예컨대 많은 배우가 일단 연기가 끝나면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날 것, 즉 공연과 현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나타내는 의식이나
규칙적인 제스처를 수행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분장실에 남기고 떠나도록 권장받는다. 캐리스 역시 이 방법을 익혔다. 캐리스가 그 누구보다도 밝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점은 드라마 속의 극적인 역할이나 경험이 그녀에게 지속적인 감정적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연기와 공연은 여러 방법으로 정서적, 정신적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극 치료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감정적 신경증과 문제를 표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치료법이다. 이 요법은 슬픈 음악을 들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 처리를 돕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과정은 배우들이 정상적으로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캐리스는 드라마 촬영 당시 공동 주연을 맡았던 재능 있는 배우 한 사람을 아직도 기억한다. 사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촬영을 하지 않을 때도 완벽하게 명랑하고 침착해 보였던 사람이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그 배우의 대사 한 마디마디마다 감정이 내면 깊숙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대체 어떻게 장면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치료예요.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이 장면에서 저희 모든 것을 쏟고 있어요. 저는 그 배우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마음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와 같이 대본을 수도 없이 읽고 연구해서 연기하는 여성일 뿐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 책임감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술과 창의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고 내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일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감정을 전달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하는 동안 우리는 실제 감정과 상반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상사의 지독한 농담에도 웃어주고 공격적인 고객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힘든 일이나 불가능한 마감 앞에서도 침착하고 자신 있게 대처한다. 그동안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는 우리가 전달하는 감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때문에 배우에게 감정 표현이 허용된다고 해서 업무로 인한 감정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들은 종종 그들이 연기하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거나 느껴서는 안 될 감정들을 표현하고 보여준다. 그리고 뇌는 항상 감정을 외부 세계로 전달할 때 일어나는 일에 따라 감정적 과정을 관찰하고 학습하며 조정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왜곡된 감정 효과가 쌓여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직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정서적 행복을 진심으로 염두에 두고 배려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아직 기본적으로 자리 잡은 규범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것이 허용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표준적인 규범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감정 표현이 허용되는 노동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감정 소통의 세계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사실은 분명해진다. 상호 보완하는 감정. 팬데믹으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 이후 거의 모든 사람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었지만 현대 기술 덕에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동정, 사랑과 지지, 도움의 손길을 표하는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모두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당연하게도 감정이 북받쳤다. 하지만 불행히도 내가 반응했던 감정은 분노였다. 이런 메시지들은 나를 화나게 했고 그에 대한 내 반응은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도 소용없었다.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일 같은 건 없었으니까. 우리는 봉쇄 조치를 당했고 상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은 순전히 그 말을 한 사람의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존재한다.
엿이나 드시지. 상심이 크겠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라고. 당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가뜩이나 부족한 내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뿐인데 이쯤에서 당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모든 사람이 100%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내 반응은 완전히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비현실적이었다. 다행히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단지 내 생각은 그랬다. 내 머릿속은 그런 생각들로 차 있었다. 변호하자면 이런 분노는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의 일반적인 단계 중 하나이다. 특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까운 누군가를 잃는 경험을 하면 재앙을 당한 듯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인식된 불공평은 뇌의 근본적인 수준에서 분노를 유발한다. 따라서 분노는 1969년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주창했던 그 유명한 슬픔의 5단계 모형에서 한 단계를 차지한다. 슬픔에는 부정, 분노, 두려움, 협상, 수용의 5가지 연속적인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로서 슬픔과 같은 심오하고 복잡한 감정적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스럽게 여겨진다. 물론 퀴블러 로스 박사가 모두에게 이 5단계가 빠짐없이 또 같은 순서로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많은 사람의 슬픔과 애정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에 분노를 느꼈다. 이 결과는 놀라웠지만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뇌가 다른 사람이 전달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공감이나 감정적 의사소통을 뒷받침하는 신경학적 과정은 인간의 뇌에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방해하는 다른 많은 일도 일어나고 있다. 가장 명백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에게 각자의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이 감정은 분명히 우리의 공감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 내 사례가 좋은 예다. 불특정 대상을 향한 나의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연민과 슬픔에 대한 나의 인식을 확실하게 왜곡시켰다. 2013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타니아 싱어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가 정확히 이 현상을 입증한다.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자극을 받았다. 부드럽고 포근한 물건을 만지면서 강아지를 보는 게 유쾌한 자극이었고 역겹고 끈적이는 물질을 만지면서 구더기를 보는 게 불쾌한 자극이었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반응을 평가해야 했다. 만약 두 피험자에게 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피험자들은 상대의 감정 상태를 추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반면에 두 피험자에게 각자 다른 자극이 주어지면 그들은 공감에 어려움을 겪고 상대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매우 서툴게 굴었다. 뇌는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검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즉 변연기에서 이미 특정한 감정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다면 이 감정을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나와 타인이 서로 비슷한 감정 상태를 가졌다면 일은 훨씬 쉬워진다. 길을 하나 건너는 게 마을을 가로질러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법이다. 이로 인한 한 가지 결과는 우리의 공감 능력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끼니 다른 사람도 이렇게 느끼겠지 생각한다. 감정이 공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서 골프 선수가 바람 속에서 스윙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 공감의 과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013년 타니아의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은 또 다른 중요한 뇌 영역인 우측 모서리 위이랑에서 비롯한다. 연상회로도 불리는 이 영역은 공감을 담당하는 연결망이나 영역과도 많이 겹친다. 따라서 다른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험자의 공감 능력은 우측 모서리 위이랑이 손상되거나 조정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가 이미 압도적일 때 급격히 감소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을 때
감정이 공감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란 어렵다. 상대방이 나타내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도 중요한 요소다. 공감은 누군가 느끼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행복한 이유가 여러분이 아직 사랑하는 전 애인과 데이트를 하기 때문이라면 어떨까? 아니면 여러분이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성공의 보상을 그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행복이라면? 두 경우 모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복을 느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매우 슬프거나 화가 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자신의 다른 감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은 상호 보완적인 감정이다. 여러분의 반응은 타인의 감정과 동일하지 않은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유할 때는 상호적인 감정이다. 이 구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뇌가 우리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처리할 때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감각 신호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밖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과 기억, 함께 있는 사람, 그들이 나타내는 것 등에 대한 외부적인 세부 사항들도 있다. 처리하기가 꽤 힘든 만큼 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신경학적 영역이 꽤 여러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상당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영역 중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중추 편도체다. 편도체는 여러 기능 중에서도 뇌가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가진 감정적 측면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이거 당신 차인가요?" 라고 물어온다면 그는 자동차에 대해 감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차의 주인인 여러분에게 감탄하는 걸까? 아니면 당신의 차가 그의 개를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 우리의 뇌는 상대방의 말투와 태도를 통해 이를 인식하지만 편도체는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한 다음에 어떤 감정 반응이 가장 적절한지 결정해 우리가 기뻐해야 할지 사과하고 두려워해야 할지 판단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상황의 감정적인 측면일 뿐이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항들이 더 많다. 예컨대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감정과 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왜 누구에게는 공감하고 누구에게는 그러지 않는가? 인지와 감정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탄력적이어서 상황이라든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바뀌고 조정된다. 하지만 이 방식에 오류가 없는 건 아니다. 슬퍼하는 친구를 농담이나 유머러스한 말로 격려하고 노력하다가 상황을 훨씬 악화시킨 적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로맨틱한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그 사람을 상당히 당혹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하면 타인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뇌가 내린 결론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결론에 근거해서 감정이나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반응 역시 엇나간다. 우리의 정교한 뇌조차 언제나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우리는 공감 능력 덕분에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 즉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데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정신화이다. 마음이론 또는 관점 파악하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지적 입장이 되어보는 은유적 사고 능력으로 귀결된다. 공감과 정신화 과정은 상당 부분 뇌 속에서 겹치지만 서로 다른 신경계에 의해 지원된다. 정신화는 공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역과 동일한 영역을 일부 활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내측 전전두피질이나 측두근, 복내측 전전두피질 같은 뇌 영역에 더 많이 의존한다. 정신화와 공감 능력은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가 정신화를 통해 타인의 악의적 의도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슬프거나 상처받거나 행복해한다 해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매우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상대방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엉망으로 만든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사악한 의도나 동기를 가진다고는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인에게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친구를 보는 건 우울할 정도로 익숙한 경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감 능력과 정신화는 협력하는 경우도 많지만 쉽게 서로를 회방 놓기도 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의 뇌는 타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런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이 정보를 우리의 반응과 행동에 통합하는 것은 더 크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관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평가해서 간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 경험과 기억에는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결과물이 종종 타인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감 능력이 수많은 대인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연결과 소통이 힘들어질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가 비환자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공감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자폐증이 있는 뇌와 그렇지 않은 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건 각자의 경험이라든지 이를 통해 얻은 기억들이 상대방이 생성하는 감정적 신호를 해석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직 배우는 중인 언어로 서툴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두 사람의 뇌는 각각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소 불편한 문제로 이어진다.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더 넓은 주변 상황, 결함이 있는 인지적 평가를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왜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지 설명하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가 편견이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든 간에 우리는 그저 누군가에게 공감하려 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슬프게도 이것은 한 번의 폭로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모든 뉴스 기사와 그에 따른 온라인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함 있고 고칠 수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며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앞서 인간의 공감 능력이 본질적으로 이타적이라는 증거를 보았다. 인간은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낯선 사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이 익숙하고 잘 알려진 집단이나 공동체, 민족 출신인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집단에 대한 인상을 이미 갖고 있지 않은가? 낯선 사람의 외양과 언어가 가족이나 친구처럼 보인다면 그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다른 민족이나 문화권 출신이거나 이전에 부정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의 일원이라면 이것은 경계심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감소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감하는 것이 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감하기보다 훨씬 쉽다. 예컨대 내 집단의 한 구성원이 고통을 받는다면 공감하고 슬픔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만약 외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공감보다는 샤덴 프로이드에 가까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듯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별하는 경향은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무의식적인 편향 중 더 잘 알려진 교차 인종 효과가 그렇다. 이 효과는 우리가 자신과 다른 인종의 얼굴과 비교해 같은 인종의 얼굴을 더 잘 인식하고 구별하는 경향성을 설명해 준다. 이는 종종 무의식적인 인종차별의 징후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근거를 지닌 현상인 듯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에 의해 양육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대체로 같은 인종과 만난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다른 인종보다 같은 인종의 구성원들을 구별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 얼굴은 인식과 감정 표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단지 양육 과정에서 나타난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의 더 정교한 인지 체계는 이런 무의식적 편견들을 통제하고 무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체계를 기꺼이 활용한다면 말이다. 또 뇌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와 우리가 그들과 공감할 가능성에 대해 의외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인종이나 성별 같은 명백한 신체적 차이에 근거한다고 가정하기 쉽지만 우리 자신의 발달 과정과 배경, 경험은 그러한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른 인종에 속한 개인들의 감정을 인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능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외집단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외집단의 정의는 선천적인 것보다 개인적 경험과 태도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인종 사람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더라도 응원하는 축구팀의 라이벌팀 팬들을 열정적으로 깎아내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우리가 외집단의 누군가에게 아예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들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여러분이 속한 집단이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장려하고 보상할 수도 있다. 이웃 집단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적으로 경쟁자가 되는 건 아니다. 친구나 동맹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해야 할 이유는 많다. 심지어 외집단 사람들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친밀도가 높아져서 이들에게 공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증거도 있다. 공감을 절제하는 사람들. 이 시점에서 몇 가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공감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공감을 막는 무언가도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뇌의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그런 결정은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공감 능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 반응이 공감하고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능력을 어떻게 가렸는지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특성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감 능력이 유용할 때도 많지만 공감의 부족이 오히려 유용할 때도 많다. 우리의 뇌는 타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양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성난 군중에 휘말리는 것은 좀처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군인들을 이끄는 지휘관이거나 울부짖는 5살 배기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보육교사라고 가정해보자. 일에 대한 책임감의 두려움과 고통을 타인과 공유하게 된다면 필요한 일을 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공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과 지나치게 적게 하는 것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감정에 더 마음을 열도록 노력해야 할까? 아니면 더 이상 감정적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감을 덜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 끝에 나는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심했다. 감정적 소통이나 공감 능력 향상, 감정관리, 감정적 경험, 직장 내 번아웃에 대한 논문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의학계를 대상으로 하거나 의학계에서 연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합리적인 생각이다.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들은 맡은 일을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수많은 환자로부터 감정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상당수의 의학적 개입은 여전히 꽤 위험하고 불쾌해서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개인에게 이런 개입을 시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감정과 개인적 관점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식적인 지침도 존재한다. 직장에서 감정적인 긴장이 과도해지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깊이 공감하는 것은
스트레스나 번아웃,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의료 교육 과정에서 의사 지망생들에게 직업의 일부로서 직면하는 감정적인 경험을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반면에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는 인식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자들은 이런 태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사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감정은 생각과 정체성, 행복의 큰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감정적 요구를 무시하는 건 문제를 오히려 키우곤 한다. 많은 병원에서 예배당을 비롯한 종교적 장소를 갖추고 미사를 집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체로 의료계에서 일한다는 것은 감정을 너무 적게 느끼거나 너무 과도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공감하는 것과 지나치게 적게 공감하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과정 같다. 의료인들은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까? 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나는 경험이 풍부한 중환자실 담당의이자 의학의 최전선에서의 저자 매트 모건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건 박사는 환자와의 감정적 상호작용과 유대감, 특히 환자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딜레마와 관련해 많은 글을 써왔다. 환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살피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 상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역할이 뒤바뀐 것과 같죠. 의료진은 환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인데 의료진이 울면 환자들에게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차갑고 냉담한 표정만을 짓는 것도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 관여의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모건 박사는 상당수의 의료 전문가들이 직장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보다 원론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의료 현장에서는 해야 할 모든 일을 수행할 시간이 충분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겪은 일, 특히 감정적으로 다루기 힘든 일에 대해 회복하고 머릿속으로 처리할 시간 또한 아예 없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료 시스템 안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의사가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의사들이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보살필 시간이 없는 것에 더 가까울까? 모건 박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의사들은 실제로 환자들의 감정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할 때마다 같은 의식을 치룹니다. 항상 손바닥에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적고 실내를 확인한 뒤 옷이나 신발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잘못 말할 가능성이 없는지, 라디오 소리나 신경을 흩뜨리는 잡음이 배경으로 흘러나오지 않는지 확실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세부사항들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이 듣게 될 최악의 뉴스가 몰고 올 감정적인 영향을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여기고 더 속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군가의 영원히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기억 형성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예리한 지적이다. 안타깝게도 의사가 가능한 한 감정적으로 배려하며 소통하고 싶어도 그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할 때는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합니다. 환자가 죽었을 때 가족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거나 세상을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곳이라니 다른 병동인 걸까? 그럼 잘된 것 아니야?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굳이 그런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강한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든다. 투병 중인 사랑하는 이의 소식을 듣고자 목을 빼고 기다리는 가족들은 감정적 중립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의사도 항상 이런 점을 의식하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중증 환자들과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한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누가 깔깔 웃고 농담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정말 거슬릴 것이다. 그래서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한 감정적 전염을 통해
환경의 분위기에 순응한다. 즉 의사들은 종종 울적하고 슬픈 기분을 느낀다. 모건 박사의 말처럼 의사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의학계에서 감정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일하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만도 여럿입니다. 이상하게도 겉으로 보기에 가장 행복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행복을 해치는 일이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으면 더욱 상황이 악화된다. 의료계처럼 험난하고 어려운 분야에서 일할 때 행복을 해치는 것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모건 박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가 택한 방법이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고 이내 자신의 일부가 될 겁니다. 모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여기에 공감한다.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작업을 했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접근법이 가장 건강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아직도 그 당시의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모건은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내가 직장 밖에서 즐거운 일들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삶을 더욱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냈거나 근무 시간에 감정적 부담을 주는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반응하지 않고 통제력을 유지하며 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나는 딸을 껴안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나 되어서야 이전에 있었던 일의 감정적인 영향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안전하고 문제없는 방식으로.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이게 답일까? 어쩌면 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쌓인 감정들을 모두 처리할 수 없었던 게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다. 친구나 가족들과 감정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경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할까? 어쩌면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이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을 온전하게 헤쳐나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다행히도 이런 상황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모건 박사가 밝혔듯이 감정과 그로 인한 번거로움에 대처하는데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팬데믹은 진행 중이지만 아마 영원히 유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감정을 더 잘 파악하기에 지금은 괜찮을까? 뭐든 좋을 것이다. 다만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감정적인 과정일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지만 감정적 관계와 연결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